손님 그 술에 약이 들어있어요. 고급 호텔의 청소 직원이 재벌에게 속삭였다. 몇 분 뒤 재벌은 연회장 한가운데서 약혼녀의 충격적인 음모를 폭로했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온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선의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따뜻함을 퍼뜨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서울의 이른 아침, 신라호텔 다이아몬드홀의 화이트 실크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완벽하게 정돈된 크리스탈 잔과 수는 수저들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다이아몬드가 뿌려진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호텔 로비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신선한 백합화 향과 갓 내린 커피 향이 어우러져 있었다. 강석준 회장은 자신이 일으킨 이 완벽한 아침의 분위기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입은 밝은 회색 맞춤 정장은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와인색 넥타이는 그의 권위를 한층 더 강조했다. 그의 손가락에는 가족 대대로 내려온 백금 인장 반지가 은은히 빛났다. 강석준은 이 자리에 모인 한국 재계의 거물들을 차갑게 관찰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그에게 허식으로 가득한 소음에 불과했다. 20년 전 그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석중그룹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자 모두가 그의 친구인 척했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다. 그의 옆에는 박지현이 있었다. 10살 어린 약혼녀는 완벽한 비즈니스 정장과 세련된 진주 목걸이로 단장한 채 일본인 투자자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발음 완벽한 일본어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강석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이 약혼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두 재벌가의 결합을 위한 것인지 생각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 순간 한 호텔 직원이 그의 앞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놓았다. 강석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렌지 주스를 혐오했다. 그 신맛과 단맛의 조합은 그의 위장을 불편하게 했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주문하지 않았다. 모든 직원들, 심지어 새로 들어온 인턴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석준은 잔을 들어 올렸다. 황금빛 액체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그를 유혹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은 경고음을 울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가 잔을 입술에 가져가려는 순간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꽂혔다. 그것을 마시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석준은 고개를 돌려 짙은 남색 호텔 유니폼을 입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깊고 투명한 그 눈동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손에는 청소용 걸레를 들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곳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그를 본 것처럼 행동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강석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년간의 비즈니스 직감이 그에게 말했다. 이 순간 이 여인의 경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그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를 사로잡았다. 강석준은 자신을 특징짓는 전형적인 침착함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누가 감히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올 수 있을까? 특히나 청소부라니 그 여성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유니폼은 주변의 호화로운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호텔의 샹들리에 비친 그녀의 단순한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의외의 결연함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오직 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그 주스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를 믿으시면 마시지 마세요. 안 믿으시겠다면 드셔보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긴박감이 담겨 있었다.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답이나 감사를 기다리지 않고 간단히 돌아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소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짧은 교류를 눈치채지 못했다. 강석준은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의심의 무게가 어떤 호기심보다 더 무거웠다. 그의 비즈니스 본능,
수년간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기업 세계를 헤쳐온 그 날카로운 감각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그의 내부 서클에서 누군가가 그를 배신하려 시도한 첫 번째 경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익명의 경고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친 두려움은 거짓을 꾸밀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강석준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주변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가 그를 해치길 원할까? 박지현. 그녀는 여전히 일본인 투자자와 활발하게 대화 중이었다. 이사회의 누군가? 아니면 경쟁 재벌 가문? 가능성은 무한했다. 그는 미묘한 손짓으로 자신의 개인 비서인 김도윤을 불렀다. 도윤은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로 10년 동안 그의 오른팔이었다. 강석준은 잔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것을 즉시 분석하게. 외부 실험실로 보내. 아무도 모르게. 김도윤은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강석준을 섬기며 질문은 적게, 행동은 신속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연스럽게 잔을 집어들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행사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만족스럽게 퇴장했을 때 강석준은 호텔 9층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독립실험실에서 온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인쇄된 단어들은 충격적이고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었다. 주스에는 스코폴라민의 저농도가 함유되어 있었다. 이 약물은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고 인간의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진정제였다. 강석준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의 화산이 들끓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마비시키려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기업 세계는 포식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진정으로 궁금하게 만든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경고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전혀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이는 그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그의 뒤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새로운 의문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 청소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그날 오후 강석준은 호텔 청소 직원들과의 회의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미스터리한 구원자를 찾고자 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직접 호텔 지하로 내려갔다. 직원 휴게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실감했다. 20년간의 비즈니스 커리어 동안 그는 한 번도 직원 공간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그곳의 형광등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청소부 관리자인 최미영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다. 50대의 이 여성은 20년 넘게 호텔에서 일했으며 그녀의 태도에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이 묻어났다. 그녀는 효율적으로 근무표를 꺼내 보여주었다. 강 회장님, 오늘 아침 로비에는 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명의 남성, 1명의 노인분,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채용된 젊은 여성이요. 강석준은 미영의 눈빛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 새 직원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가 물었다. 윤서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배치된 임시직이에요. 강석준의 가슴이 빨라졌다. 그는 그녀를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고 미영은 서하가 설명 없이 일찍 퇴근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내부 전화번호만 남겨두었다고 했다. 강석준은 호텔 내선 전화로 그 번호를 수차례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답답함을 느낀 그는 호텔 지하 유지보수 구역을 직접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호화로운 대리석과 샹들리에 대신 시멘트 바닥과 노출된 파이프가 늘어선 좁은 복도가 그를 방했다.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으며 세제와 곰팡이의 혼합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그는 특별한 소리를 들었다. 바닥을 가로지르는 대걸레 소리였다. 구석진 복도를 따라가자 그녀를 발견했다. 윤서하는 바닥에 완고한 얼룩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평온해 보였고 그의 존재에 놀라거나 긴장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강석준이 느끼는 긴장감과 대조적이었다. 강석준은 고급 구두가 내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서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직접적으로 물었다. 왜 그런 일을 했지? 서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의 비싼 구두가 방금 닦은 바닥에 남긴 자국을 관찰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그 순간 강석준은 그녀의 눈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것은 잠시였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단순한 주스 한 잔으로 죽는 건 너무 터무니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필요한 죽음은 저를 심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직설적인 대답은 강석준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감사의 말이나 호의를 구하는 말을 예상했었다. 대신 그녀는 마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강석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는 호기심과 급박함이 묻어났다. 서한은 단순하게 대답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전에는 독이 든 주스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복잡한 역사가 숨겨져 있었고 강석준은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강석준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감사함과 커져가는 의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했지만 서한은 이미 다시 바닥 청소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리드미컬했고 그곳에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여전히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강석준은 그 순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호텔의 상층부로 돌아가며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을 곱씹었다. 두 번째라?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첫 번째는 누구였는가? 강석준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푹신한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윤서하라는 이름을 맴돌았다. 그녀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독이 든 주스에 대한 언급은 불편한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의 비서들은 이런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겠지만 도윤은 달랐다. 그는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고 완전히 깨어있는 목소리였다. 윤서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필요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도윤은 질문 없이 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그가 10년 동안 살아남은 방법이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절대 질문하지 않는 것. 몇 시간 후 도윤은 강석준의 스위트룸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편함이 가득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 믿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강석준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썹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도윤이 발견한 정보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윤서하라는 이름의 여성에 대한 공식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학교 기록 또는 지난 40년 동안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문서도 없었다. 윤서하는 마치 실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유령과 같았다. 강석준은 눈을 깜박이며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을 시작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추적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은행 계좌, 가족관계, 직장, 친구들 모두가 시스템 안에 존재했다. 그러나 윤서하는 달랐다. 그녀는 마치 시스템 자체가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현대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도윤은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그녀를 누가 고용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외부 청소 회사를 통해 8개월 전에 임시계약으로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도 그녀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간다고 하네요. 강석준은 이 불가능한 상황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범죄자인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복잡한 무언가? 그녀가 분명히 숨고 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윤서하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는 절대 회장님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가 쫓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강석준은 도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는 인생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윤서한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변수였다. 다음 날 아침 강석준은 다시 호텔 지하로 내려갔다. 그는 유지보수 구역으로 향했고 물품 보관실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윤서한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방문한 그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듯했다. 아직 살아계시네요? 그녀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보다 더 호기심이 생겼어. 서한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정한 감정이 아닌 사회적 의무로 지어진 미소였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신에 지하실에서 단순한 청소부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에는 미묘한 도발이 담겨 있었다. 강석준은 그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누구인지 직접 말해줬으면 해. 강석준이 요구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푸른 눈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파편화되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강석준은 자신이 완전히 노출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서하가 마침내 말했다. 듣고 싶으신가요? 서하는 물품 보관실의 작은 의자에 앉았다. 강석준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백 개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왔지만 이렇게 초조하게 누군가의 말을 기다린 적은 없었다.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억눌린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이름도 있었고 공식 문서도 사진도 그리고 기록된 모든 존재도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뾰족한 턱과 창백한 피부가 형광등 아래 더욱 도드라졌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지워졌어요.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신중하게 조율된 거짓말 위에 구축된 시스템에서 진실을 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서하의 눈이 잠시 멀리 바라보았다. 강석준은 그녀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5년 전 저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행정보조였어요. 고위 공무원들을 위한 문서를 처리하고 회의를 조정하고 기밀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었죠. 아주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그때 저는 신성우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특이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장관들 중 한 명인 이태민이 국가 예산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보내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태민 장관은 청렴함의 상징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서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꽉 쥐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저는 순진했어요. 발견한 것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죠. 그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척했고 저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이 끝났어요. 강석준은 그녀의 말에 집중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남자가 저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전문가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대학 시절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했었으니까요. 서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 중 한 명을 기절시키고 도망쳤어요. 친구의 아파트로 숨어들었죠. 거기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는데 제 사진이 전국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이태민 장관을 암살하려 한 국가 반역자로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수년간의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아파트는 경찰에 의해 수색되었으며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저를 부인했어요. 시스템은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변호사도 저를 대변하지 않았고 어떤 언론도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강석준은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권력의 세계에서 살았고 그곳의 어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음모적이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법을 배웠어요. 시스템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을요. 가명으로 현금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요. 저는 유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5년을 살았죠. 서하는 고개를 들어 강석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감정을 억눌러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유령이 되는 것에도 이점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당신의 주스에 독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스, 아이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서하는 말을 마치고 일어섰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끝냈다는 듯이 청소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석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국 정치의 최고 수준에서 부패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다. 증거가 있나요? 그는 마침내 물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다시 돌아왔다. 왜 물으시죠? 당신은 이태민 장관의 친구 아닌가요? 강석준 회장님?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강석준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아니요,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하는 잠시 그를 평가하듯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5년 동안 혼자서 도망 다닌 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치명적인 함정일 수도 있었다. 증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아직 당신을 믿을 만큼 저는 순진하지 않아요, 강 회장님. 강석준은 호텔 스위트룸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들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윤서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민 장관, 그는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경제부 장관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 청렴결백하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석준은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 가장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종종 가장 더러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 그는 침대 위에 놓인 노트북으로 걸어가 이태민에 대한 모든 뉴스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찬사의 기사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 불일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 설명하기 어려운 해외여행, 그리고 5년 전 그의 비서였던 신성우라는 여성의 실종에 관한 작은 기사번 기사는 간략했다. 청와대 직원 장관 암살 시도 후 도주. 사진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도 없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려는 듯했다. 강석준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것은 그가 평소 관여하지 않는 종류의 일이었다. 그는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비즈니스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서하의 푸른 눈에 담긴 진실함,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실은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누군가 그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강석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를 위해 할 일이 있어. 매우 민감하고 위험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회장님. 신성우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모든 정보를 찾아줘. 5년 전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태민 장관에 대한 비공개 정보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요청입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껴.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는 깊이 묻혀 있을 겁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조심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여. 통화를 마치고 강석준은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잔을 꺼냈다. 그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 밤은 예외였다. 위스키의 따끔한 맛이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나마 그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호텔 지하로 다시 내려갔다. 하지만 서하는 그곳에 없었다. 최미영이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서하요?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강석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가 도망쳤을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서둘러 호텔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늘 오후 3시에 효창공원 남쪽 입구로 오세요. 혼자서. 문자의 발신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강석준은 그것이 서에게서 온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30분.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중요한 회의 몇 개를 취소했다. 박지현은 그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놀랐지만 그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간략히 설명했다. 지현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오후 2시 45분 강석준은 효창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평범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공원은 평일 오후라 비교적 한적했다.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그는 남쪽 입구에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시가 되자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왼쪽 산책로를 따라 500m를 걸으세요. 벤치가 보일 거예요. 강석준은 지시에 따라 걸었다.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그는 계속 전진했다. 그가 언급된 벤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등을 가진 할아버지였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강석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한은 어디 있습니까? 강석준이 물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안전한 곳에 있소.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조심스럽소. 5년 동안 도망친 후에는 쉽게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친구일 뿐이요. 서아처럼 시스템에 의해 버려진 사람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야 하오. 그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강석준에게 건넸다. 이것이 서하가 가지고 있던 증거요. 이태민이 국가 자금을 빼돌린 모든 증거가 여기 있소. 계좌번호, 거래 내역, 심지어 그가 직접 쓴 메모까지. 그녀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길 원했소. 당신이 그녀를 도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요. 강석준은 USB를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왜 저를 믿는 겁니까?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소. 강석준, 냉정하고 계산적이지만 공정하다고 알려진 사람. 그리고 서하가 당신의 눈에서 뭔가를 봤다고 하더군. 그녀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소.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 USB를 잘 살펴보시오. 그리고 결정하시오.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하지만 기억하시오. 한번 이 길에 들어서면 돌아갈 수 없소. 이태민은 강력한 사람이고 당신 같은 기업인도 파멸시킬 수 있소. 그는 강석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다. 이것은 서하와 연락할 수 있는 번호요. 당신의 결정을 내렸을 때 연락하시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곧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강석준은 벤치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주머니 속 USB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다. 평온한 기업인의 삶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잊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진실을 쫓아 자신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강석준의 개인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다.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된 그곳에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 웅장한 전망에 감탄할 기분이 아니었다. 데스크톱 앞에 앉아 노인에게 받은 USB를 꽂았다.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워드 문서, PDF,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그는 무작위로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클릭했다. 계좌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명으로 개설된 케이맨 제도 계좌로 $5,000,000가 안전하게 이동되었습니다. 이태민의 목소리였다. 실수할 여지가 없었다. 강석준은 수년간 기업 행사에서 그의 연설을 들었다. 그 특유의 권위 있는 목소리는 한국의 모든 비즈니스 리더들이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스프레드시트를 열었다. 그것은 국가 예산의 일부가 어떻게 조작되어 해외 계좌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추적이었다. 총 액수는 그를 경악시켰다. 5년 동안 약 $8억. 그것은 작은 나라의 GDP에 버금가는 금액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PDF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이태민의 서명이 담긴 직접 지시 메모였다. 언론 통제 가능한 반대 의견 제거, 심지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신성우, 서하의 본명도 그 목록에 있었다. 강석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부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음모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경직된 손가락으로 그는 USB를 꺼내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도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방음 확인을 한 후에야 말을 이었다. 신성우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존재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최우수 성적, 청와대 인턴으로 시작해 빠르게 승진했죠. 하지만 5년 전 그녀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어요. 그리고 이태민은 강석준이 물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청렴하지만 그 아래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의 적들은 이상하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자살,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 강석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수천 개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도시는 그의 왕국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존경받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 그는 안전했다. 편안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노인이 준 전화번호를 꺼내 들었다. 단 한 번의 전화만으로 그는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도, 위험한 전쟁에 뛰어들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석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 서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결연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 전화를 걸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진실은 항상 그 무게에 비례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지.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시간이군. 그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한 번, 두 번 벨소리가 울린 후 전화가 받아졌다. 하지만 아무런 인사도 없었다. 윤서아 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하셨습니까, 강 회장님? 한 번 이 길에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석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이미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소. 다음 날 아침 강석준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평소의 고급 정장 대신 그는 단순한 네이비 블루 정장에 무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넥타이도 명품 시계도 없었다. 회사 직원들은 놀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석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거리를 두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박지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실크 블라우스와 우아한 스커트를 입고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게 계산적이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그녀가 그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물었다. 단순화하기로 결정했어.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지현은 웃었다. 당신답지 않네요. 당신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잖아요. 그는 그녀의 말에 깊은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다. 지현은 그의 약혼녀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항상 비즈니스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거대 건설회사의 회장이었고 그들의 약혼은 두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였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사랑보다는 이익이 우선시되는 관계였다. 점심 약속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오늘은 사무실에 있을 거야. 그러면 함께 식사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레스토랑이 오픈했어요. 예약해놨어요. 강석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있는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미안해, 지현 씨. 오늘은 김 비서와 중요한 일이 있어. 다음에 함께하자. 지현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저 회사 일이야. 걱정하지 마.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후 강석준은 즉시 김도윤을 불렀다. 박지현을 조사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 통화 기록,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태민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도윤의 눈이 커졌다. 박 이사를요? 하지만 그녀는 회장님의 약혼녀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날 오후 강석주는 윤서하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청소부의 유니폼 대신 단순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모자 아래로 숨겨져 있었고 선글라스가 그녀의 특징적인 푸른 눈을 가리고 있었다. USB를 보셨나요? 그녀가 물었다네.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태민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제거하려고 했고요. 서한은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죠. 그는 너무 강력해요. 강력하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강석준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그를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는 미디어, 경찰,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먼저 제거할 거예요. 강석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다. 이태민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략이 필요했다.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이태민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서한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대중의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한국 최고의 경제 부흥가로 알려지고 싶어 해요. 그의 야망은 언젠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강석준의 눈이 빛났다. 그것이 우리의 공격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의 공적 이미지를 무너뜨릴 겁니다. 천천히 교묘하게.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회장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지현이 방금 이태민 장관과 비밀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최근에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준의 가슴이 차가워졌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당신까지 제거하려 하나요? 이건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싸움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강석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작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강인함이 있었다. 이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길 겁니다. 강석준은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서둘러 정리했다. 옷장에서 몇 벌의 옷을 꺼내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귀중품과 현금, 그리고 여분의 휴대폰만 챙겼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위험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태민의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이 온 것일까? 그는 조용히 현관문 옆에 모니터를 확인했다. 박지현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색의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대신 불안해 보였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다. 지현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문 좀 열어줘봐요. 당신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은 바빠. 내일 회사에서 보자. 지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이태민 장관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해요. 당신이 위험해요. 강석준은 눈을 좁혔다. 이것이 함정인가? 아니면 진짜 경고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강석준은 결단을 내렸다. 문을 열었다. 지현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완벽한 화장 아래 공포가 엿보였다. 그들이 내일 당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태민은 당신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의심해요. 그들은 당신이 갑자기 해외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할 거예요. 강석준은 그녀를 자세히 살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 왜 나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지? 지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의 관계는 사업적인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난 당신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동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과 만났지?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태민은 내 아버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모든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협박했죠. 그들은 나에게 당신의 움직임을 감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동의했어요. 강석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베리리스다. 얼마나 오랫동안? 3개월 정도요. 하지만 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것들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읽으려 했다. 그녀는 정말로 걱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더 교묘한 함정의 일부일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지현은 그녀의 핸드폰을 꺼냈다. 이걸 보세요.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이태민과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였다. 그들은 강석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걸 얻었어?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계속 대화했어요. 난 녹음했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내가 배신자인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죽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강석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지현이 물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내 안전을 위해서.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떠난 후 강석준은 즉시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내일 행동할 거예요. 서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강변북로 휴게소에서 만나요. 1시간 안에. 강석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단지 지갑과 휴대폰만 챙겼다.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대신 비상 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택시를 잡아 강변북로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아름다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 빛나는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부패가 숨겨져 있는지를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강변북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서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현대 소나타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 차는 그의 벤틀리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였다. 어서 타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하가 운전하는 소나타는 서울의 밝은 불빛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강석준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그곳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하는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저처럼 시스템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직 기자, 변호사, 검사, 모두 부패에 맞서다가 파멸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모였어요. 강석준은 이 말에 놀랐다. 그는 윤서아가 혼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만의 작은 레지스탕스를.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태민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가 물었다. 서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지금 당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당신의 평소 루틴을 따를 거예요. 당신이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 친구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는 위험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제거하기 전에 당신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할 거예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소나타는 계속해서 밤길을 달렸다. 그들은 주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더 작은 지방 도로로 들어섰다.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마을들은 더 작고 드문드문해졌다. 몇 시간의 침묵 끝에 서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나요? 강석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프로필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강인하면서도 섬세했다. 5년간의 도주 생활이 그녀에게 남긴 흔적들이 보였다. 작은 주름들, 긴장된 턱선, 그리고 항상 경계하는 눈빛. 아니요,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난 항상 승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졌죠.
돈, 권력, 명성,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가요? 난 항상 진실한 것을 위해 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난 그것을 위해 싸울 기회를 갖게 되었죠. 서한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모든 사람은 다층적이에요. 윤서하 씨, 더 이상 윤서하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도착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될 거예요. 새 이름, 새 서류, 새 과거요. 강석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내 인생 전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태민을 막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도요. 그들은 마침내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달빛 아래 그는 바다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채웠다. 서하는 차를 언덕 위에 작은 오두막 앞에 세웠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한 노인이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효창공원에서 그를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젊은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오셨군요. 노인이 말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컴퓨터 장비, 프린터, 심지어 작은 사진 스튜디오까지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공장이에요. 서하가 설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삶을 창조해요. 노인은 강석준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강석준은 앉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강석준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지우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인이 말했다. 당신의 이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삶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겁니다. 사진을 찍은 후 노인은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다. 서하는 강석준을 작은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차 2잔을 준비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최윤호가 될 거예요. 43세 전직 엔지니어. 지금은 소규모 낚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당신의 과거, 당신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사라질 겁니다. 강석준은 차를 홀짝였다. 그것은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당신은요? 그가 물었다. 서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 김미란이 될 거예요. 당신의 사업 파트너죠. 우리는 함께 낚시 투어를 운영할 겁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 푸른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우리가 정말로 이태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그래요. 그녀가 결연히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유령이에요. 그리고 유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죠. 최윤호로서의 새로운 삶은 강석준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펜트하우스 대신 그는 이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목조주택에 살고 있었다. 고급 정장 대신 그는 낡은 청바지와 방수 재킷을 입었다. 그의 손, 한때는 완벽하게 손질된 그 손에는 이제 거친 굳은 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그는 일찍 일어나 작은 낚시 보트를 준비했다. 관광객들이 이 한적한 어촌 마을을 찾아올 때면 그는 그들을 바다로 안내하여 최고의 낚시 장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란, 이제 그녀는 모두에게 그렇게 불렸다. 은 해안가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 주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단순한 삶을 사는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관광객들이 떠나고 마을이 조용해진 후 윤호와 미라는 그들의 작은 집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첨단 컴퓨터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깊은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이태민의 제국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오늘 최근 뉴스 확인했어? 미란이 물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고 있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민은 경제부 장관에서 부총리로 승진했어. 그의 권력은 계속 커지고 있어. 미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리고 그의 부패도 함께 커지고 있지. 최근의 정보를 보면 그는 이제 국가 예산의 거의 15%를 통제하고 있어. 그중 얼마나 많은 돈이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가고 있는지 상상이가? 윤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이태민은 너무 강력했고 너무 잘 보호받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우리는 내부자가 필요해. 이태민의 가까운 측근 중 한 명.
미라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너무 위험해. 우리는 여전히 숨어 지내고 있잖아. 노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숨어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태민은 계속해서 권력을 쌓아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거야. 그들의 대화는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윤호는 경계하며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다. 노인 혜진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비옷을 벗었다. 에버네페카스, 박지현에 대한 소식이에요. 윤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박지현, 그의 전 약혼녀.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무슨 소식이지? 그가 물었다. 그녀가 이태민의 비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혜진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당신이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미라는 놀란 눈으로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윤호는 회상에 잠겼다. 그날 밤 지현이 그를 경고했던 것,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녹음, 그것들이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단지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을까? 모르겠어.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콘투투테스, 그녀와 나의 관계는 복잡했어. 혜진은 그들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정말 당신을 배신했다면 우리는 이미 발각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면 그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미란이 말을 끝맺었다. 그녀는 이태민의 핵심부에 있으니까. 윤호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외부 세계의 모습을 왜곡시켰다. 마치 현실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와 연락할 방법은? 그가 물었다. 혜진은 작은 종이를 건넸다. 그녀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강릉의 한 카페를 방문한다고 해요. 혼자서요. 이태민의 시골 별장을 방문하는 길에. 윤호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지현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기회일 수도 있었다. 내가 갈게, 그가 결정했다. 나 혼자서. 미란이 즉시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그건 함정일 수 있어. 윤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에서 더 깊은 것으로 발전해왔다. 그들은 같은 고통, 같은 투쟁, 같은 희망을 공유했다.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만약 지현이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다면 그녀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미라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약속해. 그녀가 속삭였다. 돌아온다고 약속해. 윤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약속할게. 우리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함께. 그날 밤 윤호는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미란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조용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3개월 전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돈, 권력, 명성.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허상이었다. 이제 그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작은 집, 낡은 보트, 새로운 정체성.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지금 더 충만함을 느꼈다. 그의 삶은 이제 의미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 미란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결단력, 그녀의 희생에 대한 의지가 그를 매료시켰다. 그녀는 그가 만난 어떤 여성과도 달랐다. 윤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폭풍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와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먼 바다 위로 작은 어선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부들은 이미 다음 날의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윤호는 생각했다. 그도 역시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그가 쫓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박지현을 다시 만나야 했다. 그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현은 그의 전 약혼녀였다. 그녀는 그를 알았고 그의 약점도 알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만약 그녀가 그를 이태민에게 넘긴다면, 하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그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태민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미란 옆에 누웠다.
그녀는 잠결에 그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댔다. 그는 그녀의 향기를 맡았다. 바다 소금과 야생화의 향기. 내일 그는 속삭였다. 내일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야. 정의의 진실에. 강릉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다. 바다의 짠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도시의 소음 대신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최윤호 이전의 강석준는 오래된 낚시 모자를 쓰고 검정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해변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 카페 창문을 통해 그는 바다를 내다보았다. 하얀 파도가 해안가를 치고 있었고 몇몇 서퍼들이 이른 아침 파도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였다. 손목시계가 10시 정각을 가리켰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옆에 박지현이 서 있었다. 그녀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화려한 디자이너 옷 대신 그녀는 단순한 청바지와 흰 셔츠 그리고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이제 어깨선까지 짧게 잘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똑같았다.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 앉아요. 윤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거칠게 변조되어 있었다. 지현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당신은 많이 변했네요. 당신도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와서 지현의 주문을 받았다. 그녀는 라테를 주문했다. 왜 나를 찾고 있죠? 윤호가 마침내 물었다. 지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신의 죽음을 발표했을 때 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체도 없이 해외에서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니 너무 편리한 이야기였죠. 이태민은 어땠나요? 그는 만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당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당신이 살아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지현 씨? 당신은 이태민의 비서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요. 지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 이태민은 내 아버지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그들은 나를 볼모로 잡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윤호는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찾아서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이태민에게 보고하려고요.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부타페디. 아니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이태민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고 싶어요. 윤호의 눈이 좁아졌다. 왜죠? 그가 아버지에게 한 일 때문에요.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가 본 것들 때문에. 이태민은 단순한 부패 관료가 아니에요. 그는 괴물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윤호에게 건넸다. 이것은 이태민의 비밀 계획에 관한 정보예요. 그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는 이제 정치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에요. 윤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진짜라면 당신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지현이 속삭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부분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난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갑자기 지현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창백해졌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윤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가 보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검은 세단 2대가 카페 앞에 서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미행했어요? 그가 급하게 물었다. 아니, 난 조심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이태민을 위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나를 여기서 보면. 윤호는 즉시 일어났다. 뒷문으로 나가요. 내가 시간을 벌게요. 지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조심해요. 그리고 내가 준 정보를 믿어줘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서둘러 카페 뒷문으로 사라졌다. 윤호는 천천히 계산대로 걸어가 돈을 지불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카페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들 옆을 지나쳐 나갔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이 남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깥으로 나온 윤호는 해변 쪽으로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미란이 그의 귓속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다. 이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USB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만약 지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제 이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다. 윤호는 어촌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폈다. 검은 차들이 뒤따르는지, 낯선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해안도로는 평화로웠다. 오직 갈매기와 파도 소리만이 그를 따라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윤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왔다. 무슨 일이 있었어? 너무 늦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윤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에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윤호는 지현과의 만남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미라는 침묵 속에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USB를 보여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그들의 보안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이메일, 문서,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들. 미라는 빠르게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태민은 단순히 부패한 관료가 아니야. 이건 국가 전복 계획이야. 윤호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이태민이 여러 외국 단체들과 비밀리에 만난 기록들이 있었다. 일부 북한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었고 그 돈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로 선언하고 싶어해. 미란이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을 약화시키고 혼란 속에서 자신이 구원자로 등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윤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음모였다. 이태민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반역자였다. 지현을 믿을 수 있을까? 미란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윤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봤어. 그녀는 진심으로 이태민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이 정보는 너무 구체적이야. 지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이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윤호는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또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청설모 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문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자세한 계획이었다. 여러 고위 공무원들의 암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모든 것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가적 재앙이 될 거야.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가진 증거는 있지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지? 경찰? 그들은 이태민의 영향력 아래 있어. 언론, 대부분이 그에게 매수되었어.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 결단의 빛이 어렸다. 혜진 할아버지에게 연락해. 그리고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슨 계획이야? 우리가 직접 행동할 시간이야.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이 정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해. 윤호는 미란의 결단에 놀랐다. 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온 그녀가 이제 전면에 나서려고 했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의미했다. 확실해? 그가 물었다. 미라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내가 이태민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한 지 5년이 됐어. 5년 동안 그는 내 삶을 파괴했어. 하지만 이제 그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해. 이건 더 이상 나와 그 사이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윤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그들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혜진 할아버지와 다른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작은 어부의 집은
갑자기 작전 본부가 되었다. 벽에는 서울 지도가 붙여졌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통신 장비가 놓였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바다 위로는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자연의 폭풍과 함께 그들이 일으키려는 정의의 폭풍도 돼서 폭풍우가 작은 어촌 마을을 강타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이 집 주변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윤호와 미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계획을 완성해 나갔다. 그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진행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과 결의로 가득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현우가 말했다. 그는 전직 IT 보안 전문가로 5년 전 이태민의 부패를 폭로하려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동시에 모든 주요 언론사와 SNS에 정보가 공개될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이메일도 준비됐어. 미란이 덧붙였다. 그들이 이 정보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이태민은 즉시 방역할 거야.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려 할 거고 우리를 국가 반역자로 몰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거죠. 혜진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의 문서를 가리켰다. 이것은 모든 증거의 원본이에요. 이태민이 자금을 세탁한 해외 계좌의 상세 정보, 그의 비밀회의 녹음본, 그리고 청설모 작전의 전체 계획이죠. 우리는 이것을 국제 언론에도 보낼 겁니다. 이태민이 국내에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해도 국제적인 압력은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마치 자연도 그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공감하는 것 같았다. 미란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고독한 여정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이었다. 윤호는 미란 옆으로 걸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해야 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싸움이었어. 처음부터.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렀다. 방 안의 모든 화면이 동시에 깜박였다. 업로드가 시작되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미란이 속삭였다.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의 차가 집 앞에 멈추는 소리였다. 윤호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세단 세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빗속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왔어. 윤호가 외쳤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혜진 할아버지가 빠르게 명령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계획대로 흩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정현우는 백업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었다. 미라는 서류를 방수 가방에 집어넣었다. 윤호는 서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허리에 숨겼다. 당신들은 먼저 가. 윤호가 말했다. 난 시간을 벌게. 미란이 그를 붙잡았다. 안 돼! 함께 가야 해. 윤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시간이 없어. 이 증거들이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해.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을 잃을 수 없어. 윤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난 괜찮을 거야. 곧 만나. 약속해. 앞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라. 국가정보원이다. 혜진 할아버지가 미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미란은 마지막으로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결의가 담겨 있었다. 조심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뒷문으로 서둘러 나갔다. 윤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노크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다. 그는 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3명의 남자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검은 양복은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최윤호 씨?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다. 네, 제가 윤호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윤호는 평범한 어부인 척했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국가 반역죄로. 윤호는 놀란 척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는 그의 말을 자르며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당신의 진짜 신원을 알고 있습니다, 강석준 씨. 그리고 당신이 방금 한 일도요. 윤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누가 그들에게 정보를 흘렸을까? 저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연기했다. 남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게임은 끝났어요, 강석준 씨. 당신의 친구들은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포하려 한 모든 정보는 차단되었어요. 윤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 갑자기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윤회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당장 저를 때리고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윤호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남자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때 윤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박지현의 오빠였다. 그들이 여러 번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났었다. 지금 당장이요. 시간이 없어요. 윤호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남자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뒤로 비틀거렸다. 다른 두 요원이 놀라서 반응하기도 전에 윤호는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빗속을 달리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 요원이 그를 쫓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윤호는 미란이 안전하기를 기도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우가 더욱 거세졌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순간적으로 주변을 밝혔고 천둥 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다. 윤호는 숲속을 뛰어가면서 몸에 달라붙는 젖은 옷과 안개처럼 자욱한 비를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빨리 그를 찾아냈을까? 정보가 유출된 것일까?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다. 추격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고 그 순간 윤호는 오른쪽으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지만 건조했다. 낚시 장비와 그물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곳은 어부들이 사용하는 임시 보관소로 보였다. 윤호는 마른 천을 찾아 얼굴을 닦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호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즉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누구냐? 형체가 앞으로 나오자 윤호는 놀랍게도 그것이 박지현님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검은 방수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짧은 머리는 젖어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윤호가 물었다. 그는 여전히 권총을 내리지 않았다. 지현은 그의 경계심에 동요하지 않았다. 내 오빠가 당신을 도왔나요?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도망치게 해줬어. 하지만 어떻게 알았지? 그는 내 편이에요. 오래 전부터.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 함께 일해왔어요. 윤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왜 내게 미리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어? 지현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어요. 이 주변 모든 대피소를 점검해 놓았죠. 그리고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의 반응이 자연스러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태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의심이 많아요. 윤호는 천천히 권총을 내렸다. 미란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안전해? 안전해요. 그들은 예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에요. 지현이 그에게 작은 휴대폰을 건넸다. 이걸로 그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안전한 라인이에요. 윤호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미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2번의 벨소리 후 그녀가 받았다. 윤호? 미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야, 괜찮아. 너는? 우리 모두 안전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보가 차단됐어. 우리가 올린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서 삭제됐어. 윤호는 눈을 감았다. 이태민의 영향력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야. 미란이 계속했다. 혜진 할아버지가 백업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그는 국제 언론사들과 직접적인 연락을 취했고 그들에게 직접 증거를 보냈어. CNN, BBC, 그리고 몇몇 유럽 언론사들이 이미 보도를 시작했어. 윤호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들이 이태민을 막을 수 있을까? 이태민이 한국 내 언론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 언론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어. 특히 청설모 작전에 관한 정보는 국제적인 충격을 주고 있어. 북한과의 비밀 거래, 국가 기밀 판매, 이건 이제 단순한 국내 부패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스캔들이 됐어. 윤호는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끄덕이며 그의 질문을 확인해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윤호가 물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해.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숨어 있을 시간은 끝났어. 우리는 직접 증언해야 해.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 하지만 이태민이 우리를 쫓고 있어.
우리가 서울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이 우리를 체포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지현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안전하게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윤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내 오빠는 국가정보원의 중간급 간부예요. 그는 이태민이 국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내부에서 그에 맞서는 세력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소수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북소리 같았다. 지현 씨, 윤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당신은 이태민의 비서로서 안전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왜 그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지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태민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의 명예를 짓밟고 아버지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셨어요. 윤호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미안해요. 이제 복수할 시간이에요. 지현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그리고 당신과 미란 씨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갑자기 외부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지현이 속삭였다. 당장 가야 해요. 그녀는 오두막 바닥에 낡은 깔개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비밀 통로가 있었다. 이것은 해안가로 이어져요. 거기서 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배가 당신을 인천까지 데려갈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거예요. 윤호는 통로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요? 저는 이태민의 곁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부에서 계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요. 지현이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조심하세요, 강석준 씨. 그리고 이태민을 무너뜨리세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는 통로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둡고 좁은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직접 맞서 싸울 것이다.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도시는 씻긴 듯이 깨끗했다. 윤호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3개월 만에 다시 보는 수도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높은 빌딩들, 번잡한 거리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때 그가 속해 있던 세계였다. 운전석에는 박지현의 오빠인 박준혁이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응시하며 운전했다. 국제뉴스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준혁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태민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북한과의 거래 부분이 큰 충격을 주고 있죠. 한국 내에서는 윤호가 물었다. 여전히 통제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태민의 영향력이 강력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그녀는 이미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혜진 씨와 다른 사람들도요.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서울 중심부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번화가를 피해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담장은 높았고 문은 낡았지만 견고해 보였다. 준혁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윤회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전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들은 한옥으로 들어갔다. 안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단풍나무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윤호는 이 평화로운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그토록 큰 음모와 부패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 안채로 들어가자 미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윤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꽉 안았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윤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청아 향기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걱정됐어. 그들이 떨어지자 윤호는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혜진 할아버지, 정현우, 그리고 몇몇 다른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들 외에도 몇몇 낯선 얼굴들이 있었다. 이분들이 준혁 씨의 동료들입니다. 혜진이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내에 이태민에 반대하는 세력이죠. 윤호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똑같은 결의와 긴장감이 보였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호가 물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태민은 현재 모든 언론과 보안기관을 총동원해 증거를 억압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요. 특히 청설모 작전에 대한 정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요?
미란이 물었다.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에 따르면 그는 이태민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태민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윤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빵!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석준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가 될 겁니다. 윤호가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이태민에 대해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듣게 될 거예요. 나는 재벌그룹의 회장이었어요. 내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최윤호예요. 이제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강석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새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윤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항상 강석준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써서 옳은 일을 할 시간이야. 미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신성으로 돌아갈 거야. 숨어 지내기엔 충분했어.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합니다. 이태민은 당신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제거하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윤호가 말했다. 우리가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증언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태민이 국가안보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사실 청설모 작전의 일부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모든 주요 언론과 정치인들이 참석할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혜진 할아버지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윤호는 결단의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합시다. 내일 우리는 이태민을 그의 성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국회 내부 구조도와 보안 배치를 제공했다. 정현우는 모든 방송사에 동시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윤호는 잠시 밖으로 나가 안뜰에 서 있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다. 하늘에는 별들이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란이 조용히 그의 옆에 나타났다. 잠을 못 이루셨네요. 윤호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고 있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단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3개월 전, 난 그저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비즈니스맨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미란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금은 처음으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 윤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미라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우리 둘 다 서로를 구했어요. 당신은 내게 다시 싸울 용기를 주었고 난 당신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죠. 윤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것으로 덮었다. 내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긴 빛이었다. 그래, 윤호가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의사당은 그날 아침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대강당을 메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다. 이태민 부총리가 국가안보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이 자리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주변을 빈틈없이 순찰하는 가운데 강석준, 이제 다시 그의 본명을 되찾은 은미란과 함께 준혁이 마련한 후문으로 건물에 들어섰다. 석준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몸에는 업으로 일하며 생긴 근육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석준 회장의 그것이었다.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눈빛. 준비됐어? 그가 미란에게 물었다. 미란, 이제 다시 신성우가 된 은 고개를 끄덕였다. 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그들은 준혁의 안내에 따라 대강당 뒤편의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혜진 할아버지와 정현우가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정현우가 말했다. 이태민이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방송국에 동시에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의 범죄에 관한 모든 증거가 전국에 방송될 겁니다.
혜진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작은 마이크를 건넸다. 이것을 옷에 부착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때 준혁의 무정이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태민이 도착했습니다. 5분 후 연설 시작합니다. 석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대강당을 내려다보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 외국 대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메인 무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태민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 석준이 말했다. 성우는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것을 찾았다. 두려워. 석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더 이상은 아니야.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이태민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이태민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연단으로 걸어갔다. 지금입니다. 준혁이 말했다. 석준과 선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여정이었다. 고통, 상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정.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끝에 도달했다. 함께. 석준이 속삭였다. 또 함께. 성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대기실을 나와 대강당의 중앙 통로로 걸어갔다. 이태민은 막 연설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이태민이 말했다. 석준이 크게 소리쳤다. 이태민!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대강당의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갱. 강석준? 그래 나야. 석준이 앞으로 걸어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국민들에게 알려줄 이야기가 있어. 경호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준혁의 신호로 다른 국정원 요원들이 그들을 저지했다. 석준과 성우는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가까이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은 강석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성우입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정현우가 버튼을 눌러 모든 방송국에 생중계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이태민 부총리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들은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체포하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대형 스크린에 이태민의 범죄를 증명하는 문서와 사진, 녹음 파일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의 세금을 빼돌린 증거, 북한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진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청설모 작전의 전체 계획. 대강당은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성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5년 전 저는 이 범죄를 폭로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신원, 제 가족, 제 삶, 모든 것을 이태민이 가져갔습니다. 이태민은 연단에서 물러서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준혁의 요원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봉쇄한 상태였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태민 장관님, 석준이 말했다. 진실이 당신을 따라잡았습니다. 그 순간 국회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민 부총리, 당신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태민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연단 아래에 숨겨진 권총을 꺼내 성우를 향해 겨눴다. 이 여자만 없었다면 그가 외쳤다. 모든 것이 완벽했을 텐데. 석준은 본능적으로 성우 앞으로 뛰어들었다. 총성이 울렸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강석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깨의 통증이 그를 현실로 끌어왔다. 이태민의 총알이 그의 왼쪽 어깨를 관통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움직일 때마다 따끔한 고통이 느껴졌다. 병실 문이 열리고 신성우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다. 더 이상 도망자의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석준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오늘 뉴스 봤어? 그녀가 물었다. 석준은 고개를 저었다. 뭐가 있었어? 이태민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 종신형, 그리고 그의 공범자들도 모두 체포됐어. 국가안보를 위협한 죄, 공금 횡령,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내 인생을 파괴한 죄로. 석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군. 그래, 성우가 미소를 지었다. 5년이 걸렸지만.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석준은 이 도시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놀라웠다. 똑같은 빌딩들, 똑같은 거리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더 이상 권력과 부의 상징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무언가로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성우가 물었다. 석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 내가 죽었다고 발표된 후 박지현이 잠시 운영했지만 이제 그녀는 물러났어. 이 사회가 나를 다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우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이 비쳤다. 석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 업으로 산 3개월 동안 난 삶의 다른 측면을 발견했어.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성우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무슨 뜻이야? 우리가 어촌 마을에서 시작한 것을 기억해? 피해자들을 돕는 일.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내 재산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이태민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성우의 눈이 빛났다. 정말? 정말이야. 석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네가 함께 했으면 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더 강력한 이해가 있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혜진 할아버지와 박준혁,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들어왔다. 모두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다. 대통령이 이태민 세력을 모두 청산하고 개혁 내각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진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당신들 두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칭호를 수여하겠다고 합니다. 석준과 성우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시작했을 때 이런 결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현우가 말했다. 당신들이 시작한 어촌 마을의 피해자 지원센터에 국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될 거예요. 석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성취감이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모두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몇 주 후 석준은 마침내 퇴원했다. 성우와 함께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난 신라 호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비밀리에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갔다. 호텔 로비에는 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다. 준비됐어? 석준이 성우에게 물었다. 성우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들은 기자들 앞에 섰다. 석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오늘 저는 새 희망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단은 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는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이 함께한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그들을 여기로 이끌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한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곳으로. 밖에서 봄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왔다. 석준과 성우에게도 그리고 한국에게도. 함께 나아갑시다. 석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더 밝은 내일을 향해. 성우는 그의 옆에 서서 그들이 함께 일으킨 변화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